쭉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보면 대담들 이게 쭉 몇 가지가 모아진 것 같은데 재밌게 봤어요, 저도.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각 분야별로 그간의 검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봐왔던 분들,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한 분 계시고, 한겨레 김의겸 기자가 검찰 출입을 되게 오래 하신 기자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태섭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또 검찰 내부에서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글을 썼다가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의를 일으킨 거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고 이제 지금 정치인까지 됐는데, 하여튼 금태섭 친구, 그 다음에 판사로서 또 검찰을 지켜봤던 우리 이정열, 네. 예, 정열이는 또 제 후배고, 우리 또 김선수 변호사님이 그간의 참여정부 때부터 사법개혁의 실무를 맡으셔가지고 쭉 노력을 해오시고, 그게 좌초되는 과정도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번에는 제대로 완성시킬 것인가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묻고 답해주시는 형식으로 돼 있었는데, 결국 제가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도 뭐 저 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벗어날 일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그동안에 쭉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얘기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민들이 쉽게 아실 수 있을까. 그리고 왜 검찰이 오늘날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 소위 적폐청산의 1호 개혁 대상으로 왜 뽑혔을까. 이 점을 좀 함께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끝을 보려면 법과 제도로 완성이 돼야 되고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주권자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시켰지만 그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8대 0이라는 결과도 절대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이나 이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헌법재판소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항상 보면은 중간중간에 4.19 혁명도 있었고 6월 시민혁명도 있었고 또 광주항쟁도 있었고 했지만 죽서서 개중꼴이 됐었거든요. 결국 마지막에는 다 군부 독재에 와가지고 그 과실을 독차지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간에 우리가 최순실 사건 내지는 십상시 문건 사건 이후로만 알았던 검찰의 모습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또 이번에도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검찰의 뿌리를 아시고 역사를 아시고 이 문화를 알면 국민들 일반에서도 이거를 검사들을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고 결국 주권자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그리고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그렇죠.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그렇죠. 위치로 되돌려놔야 된다. 그렇죠. 예. 그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댓글에서 아주 재밌었던 거, 김남국 추미래도 쳐라. 이거 보셨어요? 뭐 하냐? 정주화면인 줄 알았다. 아, 저는 질문자 역할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요. 저한테 저를 그 질문 창구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많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잘 이제 필요한 질문들을 정리해서 최화국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광진 의원하고 약속 없는 거죠? 아, 네, 오늘은 김광진 의원님 약속이 없습니다. 그것만 아니고. 지난번에 댓글에 그냥 김광진 의원님 계속 거기 갔냐, 술 먹으러 약속했다고. 그러면 예. 그 질문 아니더라도 그 김남국 변호사님 지난번 이제 우리가 1회를 하고 나서 네. 지금 이제 2회를 다시 준비하면서 지금 최 변호사님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검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부연 설명 있으시면 한번 좀 해주시죠. 검사를 어떻게 네네. 그러니까 바라봐야 우리 사람들이 보고 있던 검찰이나 검사와 최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시작한 검찰과 검사가 다르거든요. 예. 그 괴리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반가워하고 열광을 하면서도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끼는 그것은 국민들이 검사를 바라볼 때에 그냥 일반적인 시선과 진짜 직접 검사를 만났을 때 그런 태도가 다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냥 뭐 국회의원이나 검사나 판사들이 이게 만날 때 굉장히 비판하고 뭐 기사나 이런 것들 나올 때는 여러 가지 뭐 비판을 하면서 굉장히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실제 검사나 판사를 만나면 또 사람들은 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시선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검사나 판사도 그냥 우리의 세금으로서 그냥 월급 받는 그냥 일반 공무원에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사법 서비스 이야기하는 게 그게 다를 것이 아니라 이 검사나 판사들도 우리가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분들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마치 다른 시선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우러러보는 그런 것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옆에 검사가 오든 판사가 오든 이 사람들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정말
그냥 실제 보는 어떤 그런 시선과 좀 다르지 않는 시선으로 좀 바라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 중에 주권자 예.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들 참 좋고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지역구 활동을 좀 이제 많이 하고 샅샅이 좀 동네를 좀 훑고 다니는 편인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이 다녀? 예. 그러니까 지금 보이니까 막.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저도 사실 아까 깜짝 놀랐는데요. 밥 먹는데 의원님이 다 이게 물 주전자에 물 따라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조금 당황했어요. 제가 이게 내가 이거 어떻게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방은 제 방이니까 나이도 제가 어린데. 서빙을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방에 오늘 우리 지역 사무실에 이제 좀 사정이 생겨서 거기서 안 하고 오늘은 이제 제 방에서 세팅이 조금 다른 면으로 해서 이제 오늘 그 방송을 합니다. 오늘은 무슨 방송? 오늘 어떤 내용을 갖고 있나요? 의원님 기억 못하세요? 질문 마지막에 지난번에 질문 맞아. 네. 뭐였지? 그 지난번에 다 기억하시죠? 마지막 질문. 판사가 먼저냐, 검사가 먼저냐. 그게 이제 저희 그 우리 역사 속에서 맞습니다. 뭐가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생겼느냐 이런 네네. 얘기들. 그걸로 시작하죠 뭐. 네. 네. 제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려야지 좀 흥미를 갖지 않으실까 싶어서 던졌던 질문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판사나 검사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처음 판사나 검사라는 용어가 생겼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세계사적으로 보면 판사하고 검사가 언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 이런 걸 좀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검사보다 판사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강연하거나 이럴 때 가끔씩 여쭤보거든요. 판사하고 검사 중에 뭐가 먼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 검사가 먼저 생겼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검사는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이니까 예. 당연히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던데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옛날에는 왕이 직접 다 재판을 하고 이게 신의 대리자로서 예. 자기가 모든 권한을 다 한 손에 쥐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게 예전에 역사 드라마를 보시면 왕이 친국을 한다 그래가지고 딱 앉혀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반란을 변고를 꾸몄느냐 뭐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다니러 가면은 원님 재판이라 그래가지고 원님이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다 사또. 추궁해가지고 사또가 뭐 저놈을 매우 쳐라 그렇게 그건 고문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자백을 받아낸 다음에 그러면 저놈한테 장 몇 대를 때리도록 해라 이제 곤장을 맞고 막 거기서 혼절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 손에다가 다 권력을 쥐고 있다가 이것이 처음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이 입법권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자가 만든 법에 의해서 네 권력을 행사해라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로 영국의 명예혁명, 예. 그다음에 프랑스 같으면 뭐 프랑스 시민혁명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으니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네가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인지 잘못하는 일인지는 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한번 맡겨보자. 예. 이래가지고 이제 판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법권이 또 분리가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왕의 입장에서 그러면 자기가 권력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잘못한 사람을 일일이 그러면 다 잡아다가 데려다가 재판을 받게 끌고 가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맡는 공무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한 게 예전에 시민혁명 이전에는 역사책에는 왕의 대관이라고 나오는데 대리하는 관리라고 그래가지고 왕의 대관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영지 시스템이었잖아요. 예. 중세 때나 예. 이럴 때부터. 그럼 그 영지에 영주 내지는 왕을 대신해 가지고 가서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세금을 받으러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앙집권화가 되고 시민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권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대신 재판에 가가지고 왕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시키면 되겠다. 또 그 권력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시키면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검사는 애초에 생길 때부터 예. 수사를 하는 직업이 아니라 재판을 하기 위해서 생긴 직업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검사라고 하는 게 영화에서 묘사되든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만나게 되는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검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게 기본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게 역사적으로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예. 검사는 원래 재판을 하는 법률 전문가일 뿐이지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검찰 개혁의 주제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네. 검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본연의 제 모습을 찾아주는 것이지 예. 검사한테 뭘 뺏는 게 아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검사가 이미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일부 또 정치 검사들, 권력에 길들여진 검사들, 나쁜 검사들 때문에 검찰 전체가 괴물이 되고 망가져 있는데 이제 이거를 제대로 된 검찰로 바꿔놔야 된다. 그럴 거면 원래 뿌리부터 갖고 있었던 제대로의 얼굴로 돌아가라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비춰보더라도 애초에 검사가 생겼던 이유는 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경찰 내부의 친일 세력들의 발호를 견제하고 예. 그다음에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숱한 시민 백성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이 겪었던 그 잔혹한 고문, 일제 경찰들은 고문이잖아요, 고문. 예. 그리고 그 고문을 하는 거를 그 조선 사람을 시키고 그러니까 하급 경찰을 우리 민족을 시키고 네. 경찰의 고위 간부나 검사를 일본 놈들이 차지해가지고 이걸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췄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층부를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한 그나마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검사를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자라는 생각으로 검사를 애초에 만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 형법에 좀 특이하게도 인권옹호 직무방해죄라는 범죄가 규정돼 있다. 예. 그 인권옹호 직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보면 경찰관이 그 인권 침해를 했을 때 그걸 검사가 그거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지는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는. 그러니까 그 범죄 자체가 이미 검사의 역할을 인권을 보장하는 사람으로 상정을 한 거예요. 네. 아니 저희 지금 최광 변호사님 말씀 드리니까 이 방송을 검사님들이 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검찰을 개혁한다는 게 뭐 검찰을 때려잡겠다, 비판하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최광 변호사님 말씀대로 검찰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주겠다라는 그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검사님들이 더 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는 사실은 검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또 검사들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검사 문화, 뭐 저희가 이제 사실은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검사들 뭐 폭탄주 문화라든지 뭐 까라면 까라는 문화 이런 것은 살짝 듣긴 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사들의 그들만의 문화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그 검사의 역사를 좀 짚어줬는데 이 도대체 검사 이 특유의 문화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투리를 쓰면 안 되는데 예. 조금 말이 길어지니까 사투리가 나오네요. 예, 듣고 싶습니다. 좋구만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검사가 이제 처음 검사로 발령받는 거를 임관한다고 합니다. 예. 검사로 임관을 하면 검사 임관 선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정부 때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검사 선서가 이명박 정부 때 생겼다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을 어떻게 보면 제일 망가뜨린 사람이 예. 검사 선서를 만든 셈인데요. 예. 나는 오늘 영광스러운 검사의직에 나섭니다. 이러면서 뭐 불의를 몰아내는 용기 있는 검사, 뭐 약자를 돌보는 당당한 검사, 뭐 이런 굉장히 좋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제 책에 머리말에다 길게 써놨는데 하여튼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취임해가지고 맨 처음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그때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의사들은 의사가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하면서 예. 자기 사명이나 이런 걸 되새기는데 검사들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탄을 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예. 그 정신을 좀 생각하는 선서를 만들어봐라 해서 부랴부랴 이제 검찰이 그걸 만들고 예. 그게 이제 또 검찰청 현관마다 걸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방송 보시거나 보시는 중이나 보신 다음에 검색해 보시면 검사 선서가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이 세상에 좋은 말은 다 써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만 되면은 검사 굳이 뭐 개혁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요. 이게 검사의 문화라는 말, 또 검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말을 왜 쓰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끼리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보기가 어려우니까 그 내부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좀 실소가 나오는 하위 문화 같은 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법원도. 법원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일 특이한 게 뭐냐면 네. 그 점심시간 때 서초동에 가면은
의원님 점심시간 때 서초동에 가면은요. 점심 식사 마치고 이렇게 판사들이 나오거나 점심 식사하러 가는 판사들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중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판사일 것이다라고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뭔지 아세요? 그게 예. 여기다가 판사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정장을 하고 다니고 예. 그다음에 굉장히 어두운 톤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걸 삼각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삼각형으로 다닙니다. 삼각형으로. 아, 이게 뭐냐면 합의부가 재판부가 밥 예. 먹으러 가면 부장 판사가 항상 재판장의 가운데 아, 앉고요. 꼭지점. 가운데 앉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보기에 왼쪽에 앉은 사람이 우배석 판사라고 그래서 상서열이고 3명 중에 예. 오른쪽이 좌배석이라고 그래서 말석 판사인데 예. 이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갈 때 그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움직일 때 똑같이 움직여요? 항상 그 대형을 어머, 웬일이야. 진짜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 있어요. 셋이 다녀요, 그럼? 셋이서 그러니까 넓은 길에 항상 셋이 다니고요. 부장이 항상 가운데. 좌우도 딱 네, 맞춰서. 좌우도 딱 항상 어머. 서서 다니고 어머, 그다음에 이 방송 듣고 나서부터 그 삼각편대가 헤쳐지는 건 예, 아닐까? 이제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 이거 많이 안 보니까 아마 계속 그러고 다닐 거예요. 네. 삼각형으로 다니고 예. 그러다가 이제 좁아지면은 삼각형으로 못 다닐 수 있잖아요. 예. 그럼 한 줄로 서야 되는데 항상 부장이 맨 앞으로 가고 어머, 아, 그 순서도. 그렇지. 와. 우배석 판사가 두 번째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재밌다 그러는 거야, 사람들. 아니, 그러면, 변호사님, 그러면 검사들도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서초동에서 예. 갈 때 판사들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다닌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내일이라도 진짜 가서 보시면 한 12시 반쯤에 그 셋이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네. 가운데 사람은 항상 뒷짐을 쥐고 있고 옆에 배석 판사들은 손을 앞으로 모으고 걸어갑니다. 이게 어머나,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우리 다니는데 사진 찍어서 올리자. 얼굴만 재밌는 게 가리고. 얼굴만 가리고. 야, 검사들은 그렇게 예. 몰려다니진 않아요. 검사들 그렇게 네. 몰려다니지는 않고 예. 부회식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검찰청은 한 부의 구성원이 부장검사 밑에 검사가 적게는 한 4명, 서너 명에서 많으면 7, 8명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가 모여가지고 밥 먹는 경우는 뭐 월말 정도에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법원에 가면은 판사들이 간절기 때요. 봄, 가을 이럴 때 조금 와이셔츠만 입고 있기에 조금 썰렁할 때 네. 되게 사람들이 이 자켓을 입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가디건을 입잖아요. 걸치죠. 어느 회사나 비슷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예, 예. 검찰청에 가면 가디건 입은 사람이 한두 명 내지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검사들도 그렇고 예. 수사관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왜요? 검사들은 잠바를 입고 있어요. 항상. 어. 가디건을 안 입어요. 아. 왜 안 군인 같은 거네, 그러면. 왜 안 입냐 예, 그러면 예. 그것도 이제 검사로 처음 임관하면은 그 전수받는 문화 중에 하나인데 자기들끼리 검사들끼리 지네들을 표현하는 은어가 칼잡이입니다. 칼잡이. 칼검자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칼잡이인데 우리는 칼잡이라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작업복을 입어야 된다. 미치겠다. 그래서 잠바를 많이 입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후배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아주 작업복. 잘 나가는 검사가 됐는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초임 검사 시절에 집사람이 이제 어디서 패션 잡지를 보고 이게 이 벨트를 하는 것보다 진짜 멋쟁이들은 멜빵을 한다더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쁜 색깔의 멜빵을 선물을 한 거예요. 예. 생일 선물로. 그 멜빵을 하는 사람은 이 벨트를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벨트하고 멜빵하고 다니는 건 되게 촌스러운 건데 얘가 예. 그것까지는 알았어. 예. 그래서 벨트 빼고 멜빵하고 딱 가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부장이 뭐 시키려고 들어왔다길래 딱 본 거예요. 예. 그러더니 깜짝 놀라더니 너 이리 와봐. 그래 부장이 저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너 그게 뭐냐? 그래서 얘는 무슨 말인지가 해서 예? 그랬더니 왜 너 멜빵이 예. 멜빵은 이 사람 머릿속에는 초등학교 때 이거 허리띠 잘 못 매니까 우리 어릴 때 엄마들이 멜빵 아직 해줬잖아요. 흘러내리니까. 네. 그거만 생각을 한 거야 예, 이 친구는. 그래서 야 검사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데 멜빵을 하고 다니면 유치하게. 사람들이 초등학생으로 본다. 아유, 그 문화 정말. 네, 그러니 그러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있다 보니 그 특유의 이제 그런 그 어떤 옷 입는 것부터, 네. 옷 입는 것부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못 하고 자기들은 그게 굉장히 뭐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일종의 끼리끼리는. 그리고 이게 이제 특수부를 거쳤다는 나름 그 엘리트 검사라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 중에는 예. 심재륜 그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그거는? 폭탄주 먹는 그거 폭탄주를 마시는데 말씀하시는 옛날에 전설처럼 들리시네. 심재륜 고검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 예. 검찰에.
이분이 뭐 나름 강직한 검사로 유명했던 분인데 이분이 늘 폭탄주를 소주 폭탄을 말아서 먹이면서 후배들한테 술을 엄청 잘 마신대요. 이 잔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하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심재륜 그림입니다. 소주 잔을. 왜 그럴까? 그러니까 뭐 괜히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심재륜 그림으로 이렇게 소주 잔을 딱 들고 이렇게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나름 즐기는 거고 군인들이 모여 있으면은 건배사라는 걸 하는데요. 건배제의라고 자기들끼리는 표현하는데 네. 그 무슨 사단장이나 뭐 이런 별자리를 하나 앉혀놓고 거기 이제 참모라는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전날 하루 종일 걸 써서 외우기도 하고요. 그 김정일한테 보내는 찬사처럼 오늘 이 잔을 주시니 하늘이 밝게 빛나고 뭐 진짜요? 네, 아니, 사단장 사실이에요 그게? 정말입니다. 사단장님의 영도력을 받들어 부대는 나날이 발전할 것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이 잔을 바치겠습니다. 위하여 하면서 이렇게 딱 마시거든요. 와. 그런 거를 검사들도 비슷하게 한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 문화나 검찰 문화가 원조를 따라가 보면 군대에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5.16 혁명 이후에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공문서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공문 양식을 통일을 시켰고요. 예. 여기 보면 수신 발신해가지고 옆에 칸 그려져가지고 오잖아요. 네네네. 결제란 예. 있고 그 옛날에 군인들이 다 만든 예.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맨 위에다가 뭐 소속 기관 이름 쓰고 이렇게 하는 그 형식도 다 예, 그때 다 군대에서 군대에서. 만든 거고, 네. 그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나라가 독립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틀이 갖춰져 있는 조직이 유일하게 군대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군대가 그런 것들을 다 전파를 했고 군부 정권이 또 들어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룰과 문화에 맞게 그걸 바꾼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 검사들이 당시에는 군인들보다 우위에 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름 그때 그 군사 문화에서 이거를 멋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전수받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온 거네요. 건배사 같은 것도 하고 폭탄주도 마시고 그 다음에 그 기수 따지는 문화 있지 않습니까? 서열. 이번에도 뭐 예. 보셨겠지만 뭐 몇 기가 뭐기 때문에 뭐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기숙사죠. 저도 경험했어요. 네. 제가 그 로스쿨 다니는 동안 그 지검에서 광주지검에서 실무 수습 한 2주를 했는데요. 부장님 여기 앉으시는데 나이까지 다 따져가면서 이 순서를 맞춰서 앉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섞어 앉았더니 다시 일어나가지고 생년월일 물어보고 생년월일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걸 맞춰가지고 저희는 뭐 검사도 아니고 그냥 학생인데도 저희를 그렇게 안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직된 사고 방식들이 그렇게 너무 있는 당황하잖아요. 거구나. 그래갖고 이제 네. 그때 어릴 때 약간 호기롭게 이렇게 여쭤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위계를 강조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이거 제 의견 아닙니다, 변호사님. 그때 이제 그 부장님께서 이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사람의 인신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위계나 이런 것들이 엄격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뭐 이거 좋아서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네.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혜택을 누리고 자기가 편할 때 늘 써먹는 수법이거든요. 병원에서도 그쵸. 병원에서도. 예. 그 수술방 군기가 제일 세다 그러거든요. 생명을 다룬다 네, 보면서. 그러면서 구타를 막 하잖아요. 여학생도 요즘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예, 하는데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때린다고 하는 거거든. 예. 그랑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서열이 어느 정도냐면 변호사들도 갖고 있는 그 검찰청마다 검사들이 그 몇 호실에 누가 있고 몇 부가 누구로 구성되고 이런 검사 배치표가 있거든요. 네. 그 검사 배치표에 보면 이름 옆에 기수가 다 써 있죠. 그거 주의 깊게 네. 보시면 그렇죠. 예. 법원은 기수가 안 써 있어요.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법원은 재판부 있고 재판장 좌배석 우배석 순서대로만 써 있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오죠. 예. 검사는 반드시 기수가 써 있어요 옆에. 몇 기. 예. 그게 있고 군대네 군대. 네, 딱 군대입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딱 그 칸도 제일 기수 높은 검사부터 이렇게 쭉 서 있고 지네들끼리도 제일 평검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절대 김남국 검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수석 검사님이라고 불러요. 김남국 수석님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 수석 위에는 부장이 있는데 부장하고 수석 사이에 일반 회사에서는 과장 위에가 차장이고 차장 위가 부장이고 부장 위가 임원이 되고 이렇잖아요. 네. 검찰은 부장보다 차장이 훨씬 높잖아요. 네. 예. 차장은 검찰청의 2인자를 차장이라 그러고요. 그럼 부장 밑에 있는 사람을 차장이라고 못 부르니까 그건 부부장이라고 합니다. 부부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부장을 부를 때도 김남국 부부장님 좀 바꿔주세요. 전화를 했을 때 아니면 이렇게 봤을 때 김남국 부부장 검사님, 김남국 부부장님 이렇게 안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그 직책이 없는데도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부부장이라는 직책은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 아직 안 네. 나왔는데 네. 부부장 검사라고 돼 있으면 김남국 부부장님이라고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부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러면 그 밑에 부부장은 김남국 부부장이라고 하면 되잖아. 예. 그것도 부장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김남국 부장으로 부장님이라고 불러준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쭉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 속성 때문에 호칭 인플레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부부장도 부장이라고 부르고 부장도 부장이고 평검사는 또 수석이라고 불러가지고 고창검사를 구분을 하고 이게 이제 다 서열 내지는 그런 그 권력에 대한 어떤 지향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이게 이제 검사가 초임으로 발령이 날 때 검찰 배치표 같은 거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보시면 이게 나올 텐데요. 특이한 게 법원은요. 사법시험 성적, 사법연수원 성적을 합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임관 성적이 되는데요. 1등부터 한 몇 등까지 이제 그 TO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몇 명이 가고 뭐 이런 것들이 TO가 정해지면 성적순이에요? 네, 전부 리더십이나 뭐 이런 순위 아니고 전혀 아니고요. 아이고. 성적순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유. 그러니까 법원 같으면 이제 1등부터 한 3등까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 발령이 나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 시내에 또 법원들이 있잖아요. 예. 뭐 동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이런 게 서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네 방향의 방위를 가리킬 때 동서남북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예. 그러면 순서대로 동서남북을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예. 배치표에도 그렇게 돼 있고 서열도 그렇게 돼 있고 발령나는 순서도 그렇게 돼 있고 예.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중앙 다음에는 예. 동남북서예요. 왜요? 왜요? 그게 예. 관할이 크고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아. 그게 이제 사건이 많다는 거죠. 아. 네, 내부적인 얘기는. 좀 큰 사건이 들어올 수 있는 동남북서. 데를 네, 동남북서가 순서입니다. 어. 그래서 중앙 다음에 동남북서로 가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법원장을 시켜줄 때도 같은 원장이니까 똑같을 것 같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목동 살면은 남부지방법원장 하는 게 좋지. 바로 집 가까우니까. 법원이 있으니까. 근데 동부지방법원장 하는 걸 더 원한다고요. 서열이 그러니까. 근데 검찰도 동남북서로 발령이 나는데 그 다음에 법원과 검찰의 차이는 뭐냐면 법원은 서울에서 가까운 순서대로가 이제 상서열자가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정부, 인천. 아, 서울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로. 네네. 의정부, 인천 이런 데를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의정부는 사실상 서울처럼 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처음 발령이 나는 사람을 수도권으로 발령이 나는 사람을 경판이라고 그러고요. 판사들은 서울경자 경판. 그 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 춘천, 뭐 대전 이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걸 네. 향판이라고 부른다. 향판. 네. 그래서 경판과 향판의 차이는 향판은 지방 근무를 한 4년 한 다음에 서울에 와서 한 3년쯤 있을 수 있고 경판은 서울을 4, 5년 한 다음에 지방 가서는 2, 3년만 있고 이런 차이가 있고요. 네. 나중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대법관 승진할 때도 그거에 따라서 경판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뭐 어떤 분은 그 향판을 자기가 원해서 네네. 거기에만 머무는 분도 네, 계시다고 향판이 그러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처음 발령 날 때 그렇게 구분하는 향판도 있고 네. 자기 지역에서만 나는 여기만 있겠다라고 신청하는 지역법관이 향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근데 요새 최근에 폐지돼가지고 그런데 아 요새는 네, 없고요. 문제가 많다 문제가 그래가지고. 따라서 폐지했는데요. 근데 법원은 그렇게 이제 서울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서울 중심으로 철저하게 돼 있는데 검찰은 그게 아니고 서울 동남북서까지 채우고 나면은 대도시 순으로 발령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 대구 뭐 이런 쪽으로 가는데요. 처음 가는 검사들은 전부 다 형사부 검사예요. 형사부 검사. 예.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형사부 검사는 경찰이 먼저 한 수사를 송치받아가지고 수사지휘를 하거나 결정하는 일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형사부 검사를 하고 나면은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모시던 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장이 지방에 처음 내려온 부장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지방에 처음 내려온 부장이 이 친구가 수사 능력이 있다, 내지는 내 마음에 든다, 술을 잘 마신다 이렇게 마음에 들어. 예, 예. 그래서 이 부장이 다음에 서울로 올라갈 때는 검사는 서열 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좋게 말하면 수사 능력 순서대로 뽑혀서 가고요. 좋은 자리를 갈 때. 예. 예. 나쁘게 말하면 줄 잡은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줄 잡았냐? 검사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검사는 끼리끼리 얘기할 때 예. 세 번째 임지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세 번째 임지. 세 번째 임지요? 예. 첫 번째 임지는 되게 본청으로 발령이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전지검 이렇게 예. 발령이 났으면 예. 두 번째 임지는 그 관내의 지청으로 잠깐 갔다가 예.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대전에서 중간에 서울에 조금 가까운 수원 쪽 정도로 왔다가 예. 서울로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럴 때
세 번째 임지로 서울중앙지검을 들어오면 네. 앞으로 검사로서 출세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세 번째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온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병우처럼 임관 성적이 좋으면 첫 번째 임지가 서울중앙지검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방으로 내려갈 때도 저기 뭐 전주 뭐 저 광주 이런 데는 안 갑니다. 예. 내려가봤자 대전 천안이 한계예요. 아. 그러니까 검사들 중에 잘 나가는 애들은 보면 지방 근무도 천안에서 해. 예. 아니면 수원 정도 뭐 이 정도 하고 그 지방으로 보기 어려운. 그렇죠. 예. 하기 어려운. 예. 그다음에 뭐 지청장을 해도 여주지청장 이런 거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이런 걸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안에 하여튼 반드시 서울중앙지검에 한 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야 되는 데가 법무부나 대검으로 가야 돼요. 예. 법무부나 대검에 실무자로 갔다 와야 되고 예. 여기를 거친 사람들끼리만 나중에 대검의 과장, 법무부의 과장, 거기에 국장, 대검의 부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방금 아까 변호사님이 지방에 근무를 할 때 뭐 술 잘 먹거나 네네네. 수사 잘하거나 이러면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요. 네. 딱 거기서 드는 생각이 야, 이 사람들 이렇게 끼리끼리 뭉쳐 갖고 다니면은 뭐 나겠다, 일 나겠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자기 사람 끌어가지고 승진시키고 이러면 뭐 소위 말하는 검찰 내에 이런 카르텔, 우병우 사단 이런 거 형성되는 문화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병우 사단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똑똑한 사람들 때 자기가 데려가서 네 사람 만들고 그러니까요. 예.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들을 써서 이제 뭐 네. 큰 걸 해결하고 네, 네. 소위 말하는 패밀리아 이런 게 되는 그러니까 거 검사라는 게 도제 시스템으로 수사하는 걸 배우거든요. 예. 김 변호사님 로스쿨 다니셨지만 거기서 수사를 어떻게 한다 가르쳐 주던가요? 아니요, 안 가르쳐 안 가르치잖아요. 예. 그거 가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서 배울 때 이게 이제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피의자를 이렇게 잘 컨트롤하고 제압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을 또 봐가지고 선배가 데려다가 가르치면 예. 금방 발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그런 것들을 눈여겨 봐가지고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은 이 친구가 처음에는 초임 임관 성적은 안 좋아가지고 그 지방 검사로 왔는데 예. 부장인 내가 보니까 얘네 사위가 옛날 검찰총장, 얘네 장인이 옛날 검찰총장이야. 아니,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랑 친하게 지내면 나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서 데려가는 경우도 예, 있고. 예. 근데 이제 초짜 시절에는 아무래도 좀 순진하고 이러니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자살한 검사도 한번 서울 나왔었잖아요. 남부지검 네. 지난해 예. 아무리 캐비넷을 열어봐도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예. 새로운 사건은 계속 배당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일을 실제로 하려면 정말로 새벽까지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뭐 그런 열심히 일을 하는 와중에서도 이제 능력 차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건을 빨리빨리 떼는 검사가 있고 예. 계속 붙잡고 있는 검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빨리 사건을 떼는 검사가 유능한 검사라고 보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피의자의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빨리빨리 끝낼 수 있죠. 그래 뭐 네가 그런 놈이지 늘 그렇게 얘기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기계적으로 해버리면, 그냥, 네, 그리고 네. 억울한 거 있으면 법원 가서 얘기해. 이렇게 하면은 빨리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제대로 평가가 안 되면 예. 얘는 사건 처리를 빨리빨리 하는 훌륭한 검사. 그다음에 자기가 딱 봤을 때 영향가 없는 사건이라고 검찰에서 표현하는 예. 잡범들 예.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하고 예. 이건 뭔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은 사건들을 판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예. 있을 수 있단 예.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 가지고 윗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결론을 딱딱 내려주면 굉장히 좋겠죠. 예. 그리고 처음부터 나름의 도끼를 가지고 정보력을 가지고 사건을 인지하는 검사들도 일부 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우병우도 그걸 잘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쭉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하여튼 예. 검찰은 네. 그런 그 경력을 되게 따지고 그렇다 보니 검찰청에서 조금이라도 일해본 사람들은 이 검사가 쭉 경력이 나오잖아요. 예. 그 경력을 한 번만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승진을 하고 더 출세할 비전이 있겠다 없겠다를 금방 판가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임기 안에 벌어지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무리를 하는 검사가 나오게 마련이고 그러니까 한 번씩 사고가 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 대목에서 잠깐 끊고 가면 이제 사람들 얘기가 왜 최강욱 변호사가 좌측을 봤다 우측을 봤다 피곤하게 만드느냐 좌석을 좀 다시 배치해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 네. 마이크 보고 그냥 네. 카메라 보고 그냥 하시고요.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님 앞으로 당겨 앉으면 얼굴 너무 크게 나오니까 아, 진짜요? 이 마이크를 약간 이쪽으로 당기시고 몸을 약간 뒤로 빼주세요. 아유. 얼굴 크게 야, 나오십니다. 정말 중요한 걸 지적해 네, 주셨습니다. 그렇게 됐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 가뜩이나 얼굴이 큰데. 저는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제 옛날에 그 사법고시 시험이 되고 나서 부산 내려가는 그 과정을 제가 좀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네. 그때
우리 사모께서 굉장히 분해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뭐냐면은 자기 남편이 수석인데 면접 시험을 빵점 맞아서 차석이 됐다는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때 그런 일 있었다고 말씀하신 거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네. 저는 그게 진짜로 그랬는지는 그때 시절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네. 나중에는 임관할 적에 무슨 그 면접 점수로 바꾸거나 이런 일은 없었는데 그때도 한 번씩 무리를 일으킨 적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도 저희보다 한 4, 5년 전에 어떤 사람이 여자분인데 도저히 판사로 발령이 날 수 없는 성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 아버지가 그때 잘 나가던 장관이었어. 그 여자분의 아버지가. 예.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봄에 다 원래 초임 판사들 발령을 내는데 여름에 추가 발령을 냅니다. 판사를 한 3명을 추가 발령을 내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 한 명만 발령 내면 너무 표가 나니까 예, 묶어가지고. 앞뒤를 한 명씩 끼워가지고 이렇게 발령을 내서 어부지리한 사람이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예. 적이 있고 네. 그다음에 연수원 수업 중에 법조윤리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예. 그 법조윤리라는 과목은 재량 점수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 강의하시는 분이.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점수를 주는 사람이 희한하게도 보면은 다 장인이 판사거나 검사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그게 좀 정리가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실 때 옛날이니까 이분은 이제 또 시위 전력자고 제가 그렇잖아요. 듣기는 그 시위 전력 때문이었대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음이 지금 바뀌었느냐 했는데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겠죠. 아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김정숙 여사님은 화를 안 내실 것 같은데 그때 엄청 화내셨네요. 아, 화가 난 게 아니라 예. 짜증나지. 억울한 거라는 억울해서. 느낌.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확인 제가 안 했어요. 예. 지금 와서 뭐 추석이냐 차석이냐 물어보는 건 하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 이분이 늘 차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카이들이 그렇게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속에서 그럼요. 그때만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 수석이든 차석이든 그 연수원을 그 성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좀 그럼요. 대단한 거 그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예전에는 또 고시를 이렇게 많이 뽑지도 않고 맨 처음에 고시 뽑을 때는 점수로 정해가지고 몇 점 이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기수가 뭐 8명 이렇게만 될 때도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만 해도 그래도 조금 그때보다는 늘어났는데 정말 되게 어려울 때 되신 거죠, 시험이. 근데 그때 제가 알기로 뭐 수석 졸업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든 어쨌든 간에 수석 졸업을 했다고 하는 분이 지금 대법관입니다. 네, 지금 대법관이고 같은 기회? 네. 그리고 취임식 때도 거기 와서 앉아 계실 분으로 제가 아는데 그분을 보니까 저도 좀 저 여사님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다 싶은데 그분이 누구신지 아니 그러니까 알면. 그때 누군지는 이제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판사가 되고 싶었대요. 네. 근데 그 수석 자리를 놓친 것도 그랬고 판사를 안 시켜줬다는 거죠. 시위 경력 때문에.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검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우수하니까 뭐 그래도 1, 2등이니까 네. 딱 데려가려고 했는데 자기는 검사가 싫다 그러면서 그냥 그 안 부산에. 갔고 근데 그거 부산에 그냥 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로펌들이 전부 또 그 로펌에서는 또 1등들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네, 예전엔 로펌 몇 개 없을 때 항상 그랬죠. 네. 지금도 뭐 1등, 그렇고. 연수원 1등 데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런 것도 다 마다하고 부산으로 가신 거죠. 근데 가서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뭐 새벽에 맨날 뭐 잡혀가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인권 변호사 하시면서 근데 참 대단해요.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대통령이 되면 정말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되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렇죠. 네. 이건 정말 그 대중성도 가져야 돼요. 뛰어나고 뭐 자기가 지식이나 뭐 여러 가지 소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야 되지만은 아 정말 지금도 저는 꿈만 같아요.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된 것이 꿈만 같아서. 그래서 저희도 더 의원님한테 감사를 드리는 거고요. 그 저요? 제가 왜요? 법조계라는 데가 워낙 사람들이 몇 명 없었고 그 판이 좁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압니다. 네. 알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평준화 이전에 명문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의 카르텔이 되게 심한 집단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시험 합격했을 때 상고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도 왜 혼자 다니시고 처음에 이렇게 끼워주질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짓들을 했고 그리고 뭐 경기고 서울대만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명문 경남고등학교를 나오셨지만 대학을 이제 서울대를 안 나오셨다는 것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네들끼리는 말하면 지금도 요새조차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별을 달았다고 하는 것인데 네.
불과 몇 년 전에 상고 출신으로 은행원을 하시다가 야간대학을 졸업하시고 판사가 되신 분이 계셨는데 예. 그분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명문 고등학교 출신의 잘 나가는 부장판사 몇몇이서 후배 판사들을 앉혀놓고 야 내가 자존심 상해서 못 있겠다. 어떻게 상고를 나온 사람을 고등부장을 시키냐. 대법원의 인사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예, 아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못났다 못났어. 예. 그거를 너무나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말씀도 드릴까? 그 정말로 심각한 건데 지금도 모여가지고 학교 다닐 때 성적 이렇게 헤아리고 있고요. 그건 다들 해요. 네. 미치겠다. 다들 해요. 그 그런 걸로 뭐 평생 K 고등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 보고 나고 기말고사 보고 나면 1등부터 100등까지를 이름을 이렇게 적었는데. 다 적어가지고 벽에다 붙인대요. 네. 그럼 이제 그걸 보면서 그 가난한 집 아들들 그때 당시 이제 가난한 집 아들들이 예. 이름 될 것 같아. 정은찬 쌤하고 김구태 전 의원이 예. 가난한 집 아들로 정말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네. 두 분이 한 학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둘이 서로 위로를 하고 늘 1등을 하다가 이제 3등이 되고 4등이 되면은 서로들 격려하고 우리 같이 이제 흑수저가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 등수에 이렇게 올렸다. 랭킹에 올라갔다라는 걸로 예. 이렇게 위로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저는 당사자한테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100등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그 명예야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 얘기를 지금도 많이들 해요. 100등 안에 누가 있었고 어떤 분은 뭐 전국에 자기가 그 학력고사 1등 했다라는 거. 그걸 지금까지도 그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네, 그거는 영광일 수밖에 없지만 지금 나이가 60이 넘어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강조를 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도 명예일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학력고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1학년 중간고사 때 누가 1등했다 뭐 이런 거다 기억한다던데. 그래가지고 그게 왜냐하면 그걸 다 써서 붙였기 때문이죠. 네. 인권이고 뭐가 없었던 거지. 예. 아 근데 변호사님 그 검사들도 마찬가지라면서요. 그 연수원 몇 등 했다. 네. 연수원 초임지 몇 등으로 해서 어디 부임지를 그 받았다. 말씀을 뭐 그런 게 있다고 예, 하는데 드려야 그건 되겠네. 어떻게 된 건가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성적순으로 처음에 발령이 날 때 네. 그러니까 초임이 서울중앙지검이었던 검사들은 네. 어디를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초임이 서울중앙지검이었다는 얘기를 옆에 따라온 후배가 반드시 얘기해 주기를 원하고 어머 웬일이야. 그 중요한 거구나. 그걸 안 하면 서운하겠네. 그게 점수대로 간 거니까. 그걸 전담해서 얘기해 주는 후배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면 지가 얘기해.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는 얘기가 뭐냐면 예. 나는 판사 임관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검사를 택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법연수원을 마칠 때 그 성적이 이제 쭉 나오잖아요. 종합 예, 성적이.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판사가 그 해에 150명 정도 발령이 나고 네. 검사가 한 120명 정도 발령이 난다. 예. 그러면 1등부터 150등까지는 판사를 가고 151등부터는 검사를 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1등에 가가지고 나는 법원, 2등은 나는 로펌, 네. 3등은 나는 법원,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면은 법원이 딱 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한 200 몇십 등 정도에서 법원이 끊어지죠. 예. 그런데 검사들은 그게 아니고 조금 더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죠. 예. 200 한 7, 80등까지도 예, 검사를 할 예, 수 있고. 예. 그런데 법원 가는 성적이 그러면 서울까지 가는 성적이 또 중간에 뭐 한 70등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안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택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중앙지검으로 결국 발령이 나는 거거든요. 성적이 높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초임이 중앙지검이고 나는 법원도 갈 수 있었는데 이걸 택했다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판사들이 다른 거 다 떠나서 성적으로 내가 높았다는 걸로 검사를 은근히 무시하는 게 있거든. 그걸 또 이 사람들은 일종의 컴플렉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운빠로서 우리 문 대통령이 차석으로 연수원을 졸업했다는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그 잘난 척하는 이 검찰이나 이 법조계를 좀 눌러주길. 눌러줘야 되겠어 진짜. 그거는 왜냐하면 정말 서울대 출신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같이 상고 나왔다고 또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꼭 돌려주고 싶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연수원 차석은 그거는 사실은 수석인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분하지 저도.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근데 그것이 저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 연수원 수석이다 연수원 차석이다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2년 동안인가요 연수원? 사실 변호사님도 어렵긴 연수원 하죠. 수석 하시려고 했는데 아니, 어렵기는 해.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 사람들이 무슨 좋은 학교라고 표현하는 데를 가고 뭐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는 걸 붙으면 쟤는 공부를 잘한다, 머리가 좋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반대예요. 제가 직접 겪어보고 본 사람에 의하면 이게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머리가 각자가 좋은 분야가 있는 것이지 그쪽으로 서울대를 들어간 애들은 시험 보는 재주가 탁월하게 발달을 한 거고요. 그냥 외우는 걸 잘하는 거죠. 그렇죠. 네. 외우거나 그 짜여진 조합 안에서 답을 찾아내는 재주가 발달해 있는 것이지 네. 학습 능력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얘기하는 거를 주입시켜줄 때 이걸 쪽쪽 빨아들이는 능력은 있지. 네. 근데 자기한테 네가 스스로 공부를 해봐라 그러면 창의력은 없는 거지. 오히려 떨어지는 네.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고시를 보고 그 안에서 또 뽑힌 사람들끼리 연수원에서 시험을 보고 하는 거는 진짜 시험 보는 선수들끼리 모인 거잖아요. 예. 그 중에서 진짜 선수들이 또 보면 보여요. 예. 여기 보면은 아니 진짜로 얘는 이만큼 써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외우는 것처럼 딱 머리에 박혀요. 포토제닉이라는 거지. 예. 그런 것들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다른 모든 능력에서 탁월하냐면 전혀 아니죠. 그건 절대 근데 아니죠. 검사들은 그런 식으로 줄을 세워서 임관을 예. 한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소년등과 해가지고 대개 보면 시험을 빨리 내는 애들이 또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일단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예.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떠받들고 그러니까 네.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고시에 합격하고 예. 졸업하자마자 또 연수원을 들어가고 이렇게 막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고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막 우리 집안을 일으킬 인재고 뭐 어쩌고 하고서 나중에 가면은 또 뭐 너는 무조건 열쇠 3개를 누가 가지고 올 거야. 네. 결혼할 때 되면 뭐 이렇게 될 거야. 막 이러는데 그걸 물론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또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요. 예. 근데 하여튼 그런 문화에서 한국처럼 학벌을 따지고 그런 경력 따지는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남다 보니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또 그 분야에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업무 능력에서 그런 분야에서 좀 앞서가는 면도 분명히 있죠.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예.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일생을 놓고 다루는 일들이 예. 있고 네. 우리도 변호사 하면서 어떤 분이 오셨을 때 상담을 하다 보면 예. 그분의 삶 자체가 나한테 이렇게 온다는 느낌이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분이 어느 부분이 억울하고 내가 이걸 꼭 이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예. 있잖아요. 예. 그 수사를 받는 사람이나 재판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 그런 걸 호소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들어주고 올바르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면 시험 잘 보면 반장을 시키잖아요. 예. 그럼 반장이 선생님을 대신해 가지고 학생들을 통제한단 말이에요. 예. 떠든 사람 이름 적고 응? 떠든 사람 이름 적어서 선생님이 때리게 하거나 예. 아니면 좀 심한 선생님들은 반장한테 위임을 하잖아. 때리라고. 네가 때리라고 하잖아. 예. 그래서 거기서 때리고 예. 그러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시험 성적 하나 높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때리고 이름 적어가지고 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 뒷줄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뭐 쌈치기 하고 플레이보이 사진 갖다가 나눠서 돌려보고 이런 애들은 항상 문제하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 그리고 자기는 항상 예. 모범생이고 저기는 문제라고 구분을 예. 했잖아요. 예. 학교에서. 그러면 그게 나중에 지나가지고도 직업으로도 연결이 돼가지고 나는 당연히 너를 조사해서 그대로. 처벌하는 사람이고 너는 벌 받는 사람이고 이런 관념이 박히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게 되게 나쁜 거지. 아, 근데 그러니까 오늘 아직 본론은 안 들어간 건가요? 예, 이제 본론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본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예. 검사들 문화가 결국에는 좀 성적 지상주의. 네. 뭐 연수원 성적이 끝까지 그대로 가고 초임지 아니, 판사가 그렇지. 예, 뭐 초임지 뭐 그 어디 서울중앙지검으로 받았냐 요거를 끝까지 자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명하복 위계질서 뭐 이런 걸로 되는데 근데 다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기업도 사실은 그랬었잖아요. 네. 군대도 그랬었고 그런데 군대도 변하고 있고 기업도 변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그 서울 남부지검의 서울법대 출신의 그 아주 유망한 검사가 부장검사가 막 때리고 막 욕하고 욕설하고 새벽에 막 불러내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정하지 못하고 정말
불행하게도 이제 자살을 선택을 했는데 왜 도대체 이 검찰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 것인지 다른 곳은 사실은 다른 곳도 사실은 뭐 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비슷했잖아요. 근데 뭐 기업도 바뀌고 군대도 바뀌고 그랬는데 왜 검찰은 바뀔 수가 없었던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도제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임 검사 시절에 선배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배우는 게 달라지고 수사 능력도 이제 개발이 많이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자리를 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역량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3번의 임지가 거쳐가지 않는 중간에 중요한 사건에 한번 관여를 해보거나 예. 중요한 사건을 맡아서 수사를 해보면 사건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자기가 상대하는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해보지 못하고 예를 들어 지방을 전전한다거나 작은 검찰청만 전전하게 되면 소소한 사건들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검사로서의 역량도 많이 저하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개발이 안 되고 자꾸 컴플렉스가 쌓이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그 본인의 한계를 극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리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해요. 자리에 예. 대한 집착이. 그리고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번째 임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장래가 거의 판가름되는 수준이다라고 하니 예. 그걸 계속 의식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대검을 가느냐 못 가느냐, 법무부를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검사로서의 인생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힘 있는 간부나 선배들의 눈에 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어떻게든 저 눈에 들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또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준화 이후에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네. 소위 예전 그 명문고등학교 출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검사를 하면은 동창회 같은 데나 어떤 기수 모임 같은 데 나와가지고 늘 한탄하는 게 예. 야, 씨, 내가 고등학교만 여기를 안 나왔어도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도 스스로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선배만 잘 만났으면 누가 끌어줬다면 네네. 그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구를 내가 고등학교 선배가 누군데 내가 그 고등학교만 나왔다면 하물며 심지어 이명박 정권 때는 내가 왜 고대를 안 가고 연대를 갔을까 이런 거 한탄하는 놈들도 많았다고. 내가 포항에서 태어날 걸. 그렇지. 하다못해 포항에서 내가 포항에서 태어날 걸. 포항에서 못 태어났을 거면 경주에서라도 태어났으면 가능한데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예. 그 이유가 어떻게든 눈에 들어서 좋은 자리를 가고 싶고 그 좋은 자리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보상이 크지. 그거는 개업한 이후의 보상도 크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때문에 결국에는 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런 게 되는 거고 예. 그런 시스템 그 틀이라고 하는 게 다른 데는 일종의 관행으로 그게 눌려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짜여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동일체 원칙 이런 거는 법에 정해져 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법으로 아예 그걸 제도화 시켜버렸는데 예. 거기서 나를 벗어나서 뭐 죽불나게 혼자 살겠다? 예. 이런 사람들이 쉽지 않죠. 아니 근데 그 검사 동일체 원칙도 참여정부 때 이거 문제 많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때 이제 뭐 말은 바꿔가지고 검사의 조문을 아예 바꿔가지고 상관의 명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는 거의 뭐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지만 예. 실제로 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민정비서관이 지 맘대로 다 지휘한 거 아니에요. 우병우.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 무슨 검사 동일체 원칙 이제 폐기됐습니다. 제가 이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다음에 장흥지청 같은 데 가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굿바이 이렇게 되는 너는 중앙지검 절대 못 가. 너는 평생. 그게 더 두려운 거죠. 아 씁쓸하네요. 예. 우리 오늘 본론으로 들어갔나요? 네네 지금 본론 예, 진행하고 지금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 댓글 중에 하나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조직하고 관련돼 있는 얘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찰은 제일 높은 사람이 경찰청장인데 검찰도 분명히 검찰청인데 이거는 왜 검찰총장이라고 합니까? 권유의식의 발로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쓰신 걸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그거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관료 사회고 그 과거급제 이런 거에 대한 환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보니 호칭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는 게 되게 이제 심한 게 있습니다. 원래 청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각부의 밑에 있는 산하기관으로서 부속돼 있고 예. 그 청의 장들은 차관급인 게 원칙입니다. 예. 예.
그래서 국세청장이 아무리 세다고 그래도 차관급이거든요. 차관이죠. 예. 네. 그리고 딱 한 명밖에 없고. 근데 검찰은 대검찰청이라고 돼 있고 대검찰청의 장 이름이 대검찰청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검찰총장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대검찰청의 2인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검찰청 차장검사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대검차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총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장관급이라는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청장이 아니고 총장이다. 네, 나는 너네랑 같은 차관급 급이 다르다. 총장이 아니고 급이 다른 장관급이다. 실제 장관급이에요. 실제로 장관급입니다. 검찰총장은 장관급인데 그렇게 총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가 또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책임자가 서울대학교 교장이 아니고 서울대학교 총장이잖아요. 네. 그것도 장관급이기 너무 때문에. 자연스러운 건데도 그 학교 총장도 네, 그런 네. 거구나. 서울대학교 교장이지 왜 서울대학교 총장이겠어요. 그것도 총장. 그다음에 육군본부의 제일 높은 사람. 참모총장. 육군본부 부장이 아니고 육군 참모총장이죠. 네, 네, 네. 그렇게 육군 참모총장도 별 4개짜리도 장관급이거든요. 예. 그렇게 총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장관급을 상징하는 용어로 이제 이게 굳어졌고, 권위적이고. 네, 그렇다 보니 검찰총장이라고 하고 경찰청장을 누군가가 경찰총장이라고 인터넷에 잘못 쓰면 굉장히 검사들은 짜증을 냅니다. 그건 청장이다. 절대 총장이 아니다. 그 다음에 누가 검찰청장이라고 쓰면 굉장히 부귀하죠. 이거는 나를 비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웃기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윤석열 씨는 예.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장이라고 기사에는 나오지만 예, 그쵸. 중앙지검장이라고 나오지만 예. 이 사람의 공식 명칭을 풀네임으로 써라. 그러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아니고 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씁니다. 검사장. 예. 이게 검사장이라는 용어가 직급이 되기도 하고 직책이 되기도 하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1차장도 검사장이거든요. 예. 검사장급인 거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 검사장이라는 거는 왜 검사장이라고 하냐면 이것도 역시 차관급 예우를 받는 자리인데 검사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검사장이라고 하고. 풀네임이. 네. 예. 검사는 그러면 왜 굳이 검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냐? 서울지방검찰청이라는 청 자체가 독립된 관청이 아니고 형사소송법상 검찰청법상 검사 하나하나가 독립된 관청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른 기관들과 달리 국세청에서는 국세청장이 최종 결재를 해야지 국세청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고 의견이 되는데 검찰청은 사건 하나하나 단위로 검사가 직접 결정하는 게 결정권자가 되기 때문에 행정법상 독립된 관청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를 모아놓은 수장이기 때문에 검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법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그걸 자기들끼리 술자리에서는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장님이 뭐 오늘 화를 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장 바로 밑에가 차장이 있는 거고 큰 검찰청은 차장이 3명, 2명 이렇게 있는 데가 있고 작은 데는 1명만 있고요. 차장 밑에 부장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근데 어떤 정치인 한 분이 재판을 받아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얼핏 기사에서 봤는데 네. 검사 한 사람이 예. 국회의원을 지목을 해가지고 예. 저거를 내가 어떻게든 손을 보겠다라고 생각해서 걸어서 내사를 하기 시작해서 괴롭히기 시작하면 예. 정말 괴롭다. 그러니까 장관도 벌벌 떨게 만드는 국회의원이 검사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운 순간들이 많다. 그거 막 빨리 떨어지지도 않고 결정도 안 해주고 계속 물어보면은 계속 그냥 하고 있다고만 하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 선거법은 공소시효라도 짧죠. 다른 걸로 하면은 정치자금 관련해서 무슨 첩보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걸고 계속 주변 사람들 불러가고 한 달에 한두 명만 부르고 이러면 미치거든요. 피가 마르는 거거든요. 다들 그 당사자들은 아주 스트레스 엄청 네.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검사 하나가 나를 겨눠서 이렇게 해도 정말 피곤한데 그 검사 대여섯 명을 데리고 있는 게 부장검사다. 그 부장검사를 한 7, 8명 건드리는 게 검사장이다. 그 검사장을 10명 데리고 있는 게 검찰총장이다. 함부로 못하겠네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 쓰이는 막강한 존재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실제 사실이죠. 그런데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이게 직원들이 부를 때도 검사장님 이렇게 부르지 청장님이라고 절대 안 부른단 말이죠. 네. 근데 사실은 청장이라고 불러도 되지 거기는 차관급이니까. 네. 근데 검사장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역시 다른 청장들과 차별화되는데 나는 뭔가 특이한 차관급이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내심으로는. 그런데 검찰은 그러면 청장이라는 용어를 절대 안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이 있으면 거기는 검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전주지검 밑에 남원지청, 정읍지청, 예. 군산지청 이런 게 예. 있거든요. 거기에 장들이 남원지청 같은 데는 검사가 3명밖에 없어요. 정읍 군산지청은 조금 커 도시니까 여기는 부장검사도 있는데 남원은 부장검사도 없어서 청장 자체가 예. 지청장 자체가 부장검사급이에요. 아. 그러면 가서 그 사람을 부를 때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지청장 김남국 이렇게 하더라고요. 와. 변호사님, 저 풀네임이?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아, 저 어떤 변호사님이 어. 뭐 남원지청장, 어디 지청장 해가지고 검사 한 100명 이 정도 거느리신 줄 알았는데 아니야. 3명이 3명짜리 지청장도 와. 있고. 그런 건 우습게 보이시겠네요. 아니, 뭐 결코 우습게 본다는 건 아닌데요. 저는 한 100명쯤 거느리신 줄 알았는데 아니, 지청장도 규모가- 다 레벨이 있어요. 아, 지청장도 수도권 세상에. 지청장들은 자기 밑에 차장이 있는 지청장도 있고 예, 예. 자기 밑에 부장 붙어 있는 지청장도 있고 아하. 아무도 없는 평검사만 있는 지청장이 있는데 예.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그 지청장은 남원 지청장은 지청장이라고 부르면 되잖아. 네. 그거는 또 죽어도 청장이라고 하네. 아, 그건 반드시 청장님이라고 불러요. 장은 청장님. 빼면 되니까. 네. 그 지청장은 사실은 1급이 부장검사기 때문에 끼케야 1급이나 2급 정도의 의전서열인데 예. 요거는 청장이라고 해야지 높여주는 거죠. 아, 그러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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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끼리 다 서로 높여지고 스스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서로 예, 이렇게 근데 도와주면서 가는 그거하고 거거든요. 비교되는 또 재밌는 경우가 구청장이에요. 음. 구청장님들도 구청장이라고 안 부르고 청장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마포구청장을 청장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직원들. 아, 그럼 차관급이 되는구나. 그렇죠. 아하.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 서울시청의 우두머리를 서울시청장이라고 안 하잖아. 그렇죠. 저 사는 이상할- 양지 면사무소의 책임자를 양지 면사무소장이라고 안 하거든. 예. 그렇죠. 가평군청에서도 가평군수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마포구장, 마포구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룰에 따르면 거기만 구청장이야. 그래서 지난번 요번 앞에 지방선거 때인가 우리 민주당에서 대거 서울 시내 구청장에 당선되셨을 때 구청장 회의에서 우리 용어를 좀 바꿉시다. 우리만 청장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다. 시청, 구청, 군청 다 청인데 예. 네. 우리만 청장이라고 하니까 예. 그렇게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셨는데 구장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옛날에 동네 이장을 구장이라고 했던 거였으니까 구장이라고 하면 안 된다. 예. 이게 대부분이 반대하셔가지고. 아무도 그걸 따르지 않겠지. 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전부터 내려오던 일종의 오늘은 권위의식이 이 청장에 대한 용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이게 이게- 차관급인데 이것을 네. 이 실제로는 차관급인 사람들은 그거를 올리려고 네. 다른 쪽으로 가는가 하면은 또 그게 청장이라고 붙일 만한 자리가 아닌데도 일부러 네, 그렇게 네, 그런 데도 청을 쓰는 거군요. 네. 아, 그게 너무 속이 보이네요. 그걸 또 구분하려고 총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굳이 있고. 네. 이 좋은 질문이 바로 이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에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저 친절하고 잘생긴 저희 김남국 변호사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댓글에서 하나 이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이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네티즌을 대신해서 제가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검찰이 독립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사에 대한 인사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법무부에서 꽉 쥐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좀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 감사할 부분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스스로 표현합니다. 그 법원은 사법기관이고요. 검찰은 행정기관인데도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검사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죄 있는 사람한테만 벌을 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라 네. 하는 의미에서 네 스스로의 판단력과 판단권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로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검사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지난번처럼 상명하복 또 검사 독립체 원칙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몸으로 피라미드처럼 움직여버렸기 때문에 예. 준사법기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지금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정한 원칙은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사는 역사적인 배경이 재판에 가가지고 법과 증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는 걸 입증하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진 제도고 직업이기 때문에 예.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독립성이 중요하고 자기 판단과 전문성에 의해서 그걸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은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민주적인 통제에서 기형적으로 벗어나 있는 괴물이 됐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다 보니 예. 지금 그 검사의 독립, 검찰청의 독립을 얘기할 적에 항상 헷갈리는 게 부분이 뭐냐면 네. 법무부가 검사들로 다 장악이 돼 있다 보니까 예.
대통령이 결국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권력에 굴종하는 검찰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 법무부의 역할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을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을 통제하도록 하는 게 법무부의 역할입니다. 원래 올바른 역할은. 예. 법무부가 검사들을 대변해서 검찰에 관한 제도를 만들고 정부 관련 각종 입법안에 손을 대고 예. 출입국 관리직까지 차지해가지고 출입국하는 사람 명단을 체크해가지고 뒷조사를 하고 예. 이런 거를 하는 게 법무부의 원래 역할이 아니고 법무부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국민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예. 또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견제해라. 예. 민주적으로 통제해라. 이것이 법무부의 원래 역할입니다. 아하.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도 군인들로 모여가지고 군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예. 어떻게든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드가 몰래 들어오게 만들도록 하는 게 국방부의 역할이 아니고 예. 군대가 갖고 있는 무력이 너무나 강력한 것이고 그 무력을 그냥 방치해두면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권한을 대표해서 국방부가 니네가 군을 통제해라. 아하. 민주적인 원래 통제 이게 국방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독재 정권에서 그 부정한 권력을 지탱하는 두 기둥으로 군대하고 검찰이 운영되다 보니까 예. 지금 행정각부의 구성을 보시더라도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의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거기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유일한 두 기관이 국방부하고 법무부입니다. 아하. 이게 또 역시 육법당의 역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국방부도 그걸 바꿔야 됩니다. 왜 군인들이 국방부에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과장하고 국장하고 다 하냐고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법무부도 내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민주적인 기본 원리, 민주주의에 의한 통제라는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또 다른 현상이 뭐냐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뽑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민주적인 정당성에 의거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그래서 대법원장도 임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법부는 선출하지 않는 권력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는 이유는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만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법 제도 자체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주신 법의 틀 안에서 너네 권한을 행사해라. 아하. 이 법을 지켜라. 예. 법을 지키지 않으면 증거의 효력도 없어진다.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예. 그런데 대표적으로 법을 무시하면서 권한을 전행하거나 남용하는 두 기관이 지금 국방부하고 법무부죠. 응? 국방부는 지네 나름대로의 별도의 사법기관을 가지고 있고 별도의 검찰도 가지고 있고 한 기관에. 예, 제가 이제 그 출신입니다만 예. 하여튼 이 문제는 나중에 또 별도의 네. 시간으로 한 시간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법무부도 마찬가지예요. 법무부를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 자기들 마음에 드는 법만 법이야. 정부 법안이. 그리고 그 법을 어기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자체를 보면 되게 그 위증하거나 뭐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하거나 국정감사법도 마찬가지고 그 처벌 조항이 다 있거든요. 네. 그거 굉장히 형해화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거 항상 시비가 걸리는 게 권력기관이 항상 문제가 됐을 때 자료 안 내놓고 뭐 보고하는데 감추고 이렇게 되거든. 예. 그리고 위증하고 와가지고 그거를 국회에서 직접 처벌하지 못하고 다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검사가 그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검사가 이 권한을 준사법기관으로서 엄정하게 법에 의해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여당의 편의에 맞게 입맛에 맞게 행사를 하네. 네. 그러니까 그 권한이 항상 비틀리게 되고 그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의 처벌을 하지 않고 그 기소유예를 남발하고 똑같이 선거법을 위반했어도 김진태 씨는 기소를 안 해서 결국 법원이 재정시청. 재판에 네. 회부하는 재정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재판을 회부하니까 예. 국민참여재판을 하는데도 검사가 와가지고 무죄를 구형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건에서는 과거사로 진상규명이 다 돼가지고 고문으로 해서 간첩을 조작하고 억울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 다 입증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재심 청구를 해서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여가지고 재심 절차가 진행돼서 1심에서 무죄가 나면 악착같이 항소하거든요 검찰이. 그리고 다시 구형하면서 막 무기징역, 징역 10년 이렇게 구형하고. 그런데 자기들이 봐준 사건은 재정신청으로 해서 법원에 회부가 되면 가서 무죄를 구형하고.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네요. 재판에서 굉장히 태업을 합니다. 예. 판사가 뭐 물어봐도 아니 뭐 증거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 실제로. 그런데 그런 제도를 누가 만들었느냐? 예.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그전에는 굉장히 한정돼 있었어요. 네. 뭐 누구를 고문했다거나 독직 폭행죄 같은 거 그런 걸로만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한정돼 있으니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말아먹어버리면 이거를 제대로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 해서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확대했거든요. 확대하면서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재정신청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그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검사가 한번 죄가 없다고 한 사건인데 재판에 회부됐으니까 이거를 공소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재정신청 사건으로 제일 유명한 게 권인숙 지금 교수가 되신 권인숙 양 성고문 사건인데 과거에 그때 그 저기 문기동이라는 그 악질 경찰이 성고문을 하고 이런 사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민등록을 위조해가지고 위장 취업했다. 그래서 뭐 공문서 위조죄 이런 걸로 권인숙 씨를 처벌하면서 성을 혁명의 도구화하는 아주 이 좌익분자들의 악질적인 수법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검찰이.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그게 이제 재정신청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그 관련된 경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은 건데 그때는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라는 걸 지정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검사 역할을 했습니다. 네. 나라가 지정한 네. 변호사가. 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만든 법안에도 변호사가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로 지정이 돼가지고 검사 역할을 하도록 법안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법사위를 가면서 당시 한나라당이 검찰의 로비를 받아가지고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도 검사가 한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시민들은 몰라요. 네. 내가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제대로 수사 안 해서 이게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 이거를 법원이 죄가 있으니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인정을 해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재판을 회부했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저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피해자가 부푼 마음을 안고 법원에 간단 말이에요. 재판하는 거 보러. 예. 가면 또 검사가 나와가지고 띵까띵까 놀고. 할 말 없습니다. 아이고. 구형하라고 그러면은 무죄를 구형합니다. 이렇게 하고 앉아버리고. 피해자는 억장이 무너지겠네요. 그걸 보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끼리끼리만 아닌 일이고 예. 우리들도 사실은 재판하면서 잘 못 보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재정신청을 일단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1%도 안 되는 드물고 그리고 거기 가 검사는 그 짓을 하고 예. 그러니 이게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지점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사위가 역시 또 농간을 부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우리가 1시간이 넘어가면 사람 벌써 넘었어요?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아, 그래요? 벌써? 많이 넘었는데 이제 마무리로 가면서 예. 저도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요즘 유튜브를 많이 틀어놓고 이제 10분에서 한 15분짜리들 이렇게 짧은 그런 이제 이 내용들을 많이 보면서 상당히 흥겹게 보고 이제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그 MB 정권에 있었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저는 진짜 궁금한데 네. 그 이 MB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그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가졌는데 우병우가 고집을 부려서 그것을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라고 자기가 이걸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보겠다라고 했다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때 이제 수사 후일담으로 검찰에 출입하던 기자분들이나 검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관련 사건이 촉발된 이유가 당시에 참여정부에서 마지막 국세청장으로 임명했던 한상률이라는 분이 예. 이분이 자기 연임 그다음에 그 후에 장관으로의 입각 이런 걸 노리고 엄청나게 이명박 씨 쪽에다가 줄을 대려고 애를 썼고 줄을 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그 새 정권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아이템으로 찾아낸 게 박연차 씨였고 예. 박연차 씨에 관한 박연차 씨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많이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국세청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한상률 국세청장이라는 사람이 국세청장이 돼서 세원정보과라는 조직을 신설을 합니다. 예. 그 세원정보과라는 게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박연차 자료를 가지고 이명박 씨, 이상득 씨한테 보고를 하고 예. 자기의 장래를 보장받는 걸 조건으로 예. 그렇게 하고 그 자료가 대검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맨 처음에 그 대검에서 그 자료를 받았던 예. 당시에 총장 임채진 총장 네. 그다음에 대검 중수부장이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박 누군데 예. 그분하고 그때 수사기획관이 최재경입니다. 나중에 예. 박근혜 씨 나중에 예. 민정수석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최재경 씨 예. 그 수사기획관인데 그 라인에서는 이거는 수사하는 게 무리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박연차 씨가
돈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도와줬거나 돈질을 했다는 얘기 정도는 있으나 예. 이것이 전직 대통령한테 바로 갔다라는 증거가 전혀 없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수사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그리고 정권 입장에서도 그 이명박 씨의 참모들 중에서는 뭐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선에서는 결정을 했고 이거 해라라고 예. 결정을 했고 윗선이란 게 어디예요? 저는 그걸 이명박 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빠져나갈 일이 아니고 이명박 씨가 처음에는 어쨌든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그 지시를 받은 예. 검찰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중수부장하고 수사기획관은 이거에 대해서 미온적이니 예. 사람을 바꾸자. 새로운 소위 사람으로. 말해서 독사들을 갖다 놓은 거죠. 새로운 그게 사람. 이인규하고 우병우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 이번에 쓴 책에도 그 부분이 약간 소개가 돼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라인을 바꿔놓다 보니 원래 이제 검찰에서도 인사를 할 적에 그 중수부하고 수사기획관 라인은 서로 이 견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강경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 같으면 하나는 약간 온건하게 주의를 살피는 사람을 놔가지고 서로 이게 이제 신중하게 보완이 좀 되도록 예. 이렇게 해서 수사를 시키는데 예. 그때는 그냥 앞뒤 안 가리는 청둔 벌거숭이 두 사람을 거기다 박았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인규, 우병우가 딱 배치되는 순간 검찰 내부에서는 이거 사고 나겠구나 아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 아니나 다를까 미친 듯이 몰아붙여가지고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지금 MB맨이 이런 식으로 MB는 사실 원치 않았는데 얘네들이 밀었다 하는 거는 약간 면피성 면피성이죠. 발언이라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초반에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결정적인 건 그 사람들이 했다는 MB의 허락 거죠. 없이는 절대 못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거죠. 이들이 수사니까. 자기들이 소신 갖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오늘은 요 정도에서 우리 김성희 보좌관 우리 그동안 통 얘기를 안 했는데 한마디 좀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 김성애 보좌관이 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아. 저한테도 김성애 보좌관이 번호를 달라 그러셔가지고 왜요? 야단치려고 그럴 걸까? 본인은 어떻게 1회, 2회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마이크를 건네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그대로 드릴게요. 예, 그대로 주시면 돼요. 예, 제가 이번 프로그램은 엔지니어라 출연할 생각 전혀 없었는데 예, 일부 분들께서 손해는 미움받고 잘린 게 아니냐는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얘기 좀 목소리를 해봐. 한번. 내가 어떻게 했는지. 예? 좀. 그런 얘기를 쑥스러워 어떻게 제 입으로 해요. 아유, 예, 씨. 그 주제는 아니니까 하여튼 저는 아까 박용석 중수부장 말씀하시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아직까지 하나 끼고 싶은 얘기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하여튼 너무 재밌게 듣고 있고, 여기도, 최 변호사님은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도 아주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계속 앞으로 계속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또 정말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게 이제 1시간 15분이 이렇게 아주 그냥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 세상에 똑똑한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 최 변호사님이 이렇게 인기가 좋은 이유는 이 전달력이 너무 뛰어나다라는 거죠. 가장 적합한 단어로 적합한 문장으로 그 어려운 얘기들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빠른 그 얘기 정말 아까 말씀 안 드렸구나. 말씀 좀 천천히 해달라고 그 주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속사포 같이 하시면서도 그냥 받아 적으면 그대로 다 문장이 될 정도로 예. 이렇게 유려한 문장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역시 선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최 변호사님한테 꼭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이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디스는 아니고요. 정봉주 전 의원하고 방송할 때랑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검찰 얘기할 때랑 뭐가 좀 다른 거 없어요? 일단은 아재 개그가 중간에 끼지 않아서 되게 좋고 약간 김 빠지게 하는. 그리고 우리 봉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 백지 상태에서 방송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청취자의 입장에서 뭔가를 물어봐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또 청취자의 입장에서 어려운 얘기를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사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정리를 하는 건데 그건 이제 그 나름대로 또 전달하는 방식이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전달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저는 여기서 하여튼 저 혼자 떠드는 게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봉 선생님 방송을 제가 다 봤는데 얼마나 차분하게 깊이 있는 내용을
표정 하나 변하시지 않고 그렇게 차분하게 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쉽게 흥분하는 스타일이고 또 이 검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속에서 뭐가 끓어오르는 일들이 주 선생은 있고. 울기도 했어요. 무슨 말씀? 얼마나 흥분을 잘하는데, 예, 얼마나 저 흥분을 잘하는데. 다음에 한번 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예전에 제 인상 깊었던 게 김상조 교수님하고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누가 댓글 다시니까 네. 여기서 지금 나하고 쌈 붙이는 거야?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주 선생하고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요. 내용도 다르고 예. 그 전달하는 방법도 다르고 전 뭐 전혀 그 뭐 대적할 만하다. 전혀 다르면서도 이 아류가 되거든요. 비슷한 사람이 다른 내용을 뭐 얘기한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너무 달라서 너무 좋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순간적인 그 사람들 참여도나 이런 거 보면은 공 선생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공 선생도 굉장히 재밌게 봤다고. 재밌다. 그리고 그 최 변호사 되게 좋아해요. 한번 자리를 같이 한번 만들었었는데 되게 좋아요. 나중에 우리 끝나고서는 이 책 만들고 그리고 콘서트 할 때 이제 저한테 이용당한 두 분이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 좋고요. 저는 뭐 더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최 변호사님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하세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이제 지난번을 보고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대선에서 김남국 변호사님께서 네. 이 종편에서 했던 활약을 얘기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요. 무슨 활약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죠? 제가 한 활약은 없고요.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종편에서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대변해서 이제 다른 당 대변인들과 약간 이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엄청 싸우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속 이걸 해야 되나 그런 부담감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실수하지 않을까라는 그게 긴장감. 1대1도 아니고 막 1대3 이렇게 가자 간에 막 이렇게 싸우니까 그때마다 이제 사실은 그 네티즌들이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중간에 당 공보팀에 연락을 해가지고 좀 그만두고 싶으니 다른 좀 그 대변인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해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중간에 바꾸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지금 저희 하는 검찰 알바도 역시 이제 그 여러분들의 이렇게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면 또 변호사님께서 직접 또 보시고 또 중요한 질문도 하고 그러시니까요. 예,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뉴스 같은 거에서 검찰 관련 기사를 보시다가 오, 좋죠. 예, 무슨 말들이 나오는데 이 말이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 하시는 게 있으면 좀 멋지다.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검찰청에 갔거나 아니면 내 아는 사람이 검찰청에 갔다 왔는데 예, 거기서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이 친절한 변호사 어떡하면 좋아. 아까 어떤 분이 댓글 달으셨는데요. 자기가 그 보증금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화를 드렸대요. 아, 네. 근데 전화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셔갖고 아하.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너무나 고마운 분이라는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하. 네, 공짜로 돈도 안 받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도 이런 방송 나가면은 변호사님 진짜 힘들어질지 모르는데 계속 제도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래서 오늘 방송을 끝내는데 김남국 변호사님 네. 요즘에 제가 얼핏 들은 얘기로는 이 종편에서 네. 우리 쪽에 여당 쪽에 지금 이 논객들이 아주 몸값을 올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굉장히 조금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요. 비판의 칼날을 좀 무디게 그냥 아예 뭐 칼집 속에 넣고 있어도 뭐 될 정도로 그냥 다들 칭찬해 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네. 딴 사람들이 다 칭찬하니까 딴 사람들 이제는 칭찬하니까. 특히 김남국 제가 심지어는 지난번에 TV조선에 나갔는데 제가 비판을 좀 해야 될 정도로 다른 분들이 다른 패널들이 다 이렇게 칭찬을 하셔가지고 이게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인데요. 네. 이럴 수있을수록 조금 더 겸손하게 그러니까 또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맑고 잘생긴 젊은 변호사가 종편에서 그렇게 우리 편에서 싸워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정말 우리 이번에 제가 우리 국민들 전체를 대신해서 이번에 종편에서 선거 공연에서 싸워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손수호 변호사도 되게 또 미남이잖아요. 잘생겼지. 진짜 잘생겼네. 잘생겼고 그냥 얼마나 정말 훈남인지. 수호 형님은 그 사실은 변호사가 아니라 연예인 했어야 되는데. 김남국 변호사는 절대 뒤지지 않아요. 아이고 저는.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는 또 그 이름이 수호야. 그래서 별명이 수호천사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얼마나 민주주의 쉬워. 수호, 정의 수호. 그리고 지금 최강 변호사님도 너무 좋아. 앞에 최강만 붙이잖아, 사람들이.
최강 검찰 하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궁금한 거 검찰의 이 진면목을 보고는데 이 지금 변호사님께서 얼마나 최 변호사님이 잘해주시는지 정말 모든 그 국민들이 이렇게 큰 백을 가진 것 같고요. 네. 너무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검찰총장 나가라 뭐 하고 있느냐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 국민을 대변하면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서 일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12번 정도는 방송을 끝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지금- 책 한 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어디서 부름을 받더라도 이것은 틈틈이 해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방송을 끝내면서 하시고 싶은 말 한마디 마지막 최 변호사님께서 한마디. 예, 오늘도 재미가 있고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깐에는 하여튼 최대한 좀 그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사, 법률가, 법조인 이런 사람들이 절대 특별하거나 특이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주권자의 명을 받들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전문직일 뿐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가들이 앞장서서 좋은 법을 만든 역사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건 항상 시민들의 명을 받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입법자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렇게 입법자들이 그렇게 좋은 법을 만들게 하려면 우리 주권자들의 깨어있는 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네들을 속속들이 알겠다. 그리고 안 다음에 철저히 감시하겠다. 이런 마음을 잃지 않으셔야지 검찰이 애초에 역사가 설계한 대로 그 세계적으로 법이 설계한 대로 제대로 된 검찰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검찰 알아야 바꾼다는 이번에는 알아서 뭘 바꾸느냐? 나라를 바꾸는 거죠. 네, 나라를 바꾼다. 그렇죠. 우리가 검찰을 알면 이 나라가 똑바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더 이제 그다음에 3회, 4회에 기대를 갖고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칼잡이, 칼검자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칼잡이인데 우리는 칼잡이라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작업복을 입어야 된다. 미치겠다. 그래서 잠바를 많이 입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후배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아주 작업복. 잘 나가는 검사가 됐는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초임 검사 시절에 집사람이 이제 어디서 패션 잡지를 보고 이게 이 벨트를 하는 것보다 진짜 멋쟁이들은 멜빵을 한다더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쁜 색깔의 멜빵을 선물을 한 거예요. 예. 생일 선물로. 그 멜빵을 하는 사람은 이 벨트를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벨트하고 멜빵하고 다니는 건 되게 촌스러운 건데 얘가 예. 그것까지는 알았어. 예. 그래서 벨트 빼고 멜빵하고 딱 가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부장이 뭐 시키려고 들어왔다길래 딱 본 거예요. 예. 그러더니 깜짝 놀라더니 너 이리 와봐. 그래갖고 자기 집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너 그게 뭐냐? 그래서 얘는 무슨 말인지가 해서 예? 그랬더니 왜 너 멜빵이 예. 멜빵은 이 사람 머릿속에는 초등학교 때 이거 허리띠 잘 못 매니까 우리 어릴 때 엄마들이 멜빵 아직 해줬잖아요. 흘러내리니까. 네. 그거만 생각을 한 거야 예, 이 예. 친구는. 그래서 야 검사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데 멜빵을 하고 다니면 유치하게. 사람들이 초등학생으로 본다. 아유, 어? 그 문화 정말. 네, 그러니 그러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끼리끼리 모여서 있다 보니 그 특유의 이제 그런 그 어떤 옷 입는 것부터, 네. 옷 입는 것부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못 하고 자기들은 그게 굉장히 뭐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일종의 끼리끼리는. 그리고 이게 이제 특수부를 거쳤다는 나름 그 엘리트 검사라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 중에는 예. 심재륜 그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그거는? 폭탄주 먹는 그 폭탄주를 마시는데 옛날에 전설처럼 전해지는. 심재륜 고검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예, 예. 검찰에. 이분이 뭐 나름 강직한 검사로 유명했던 분인데 이분이 늘 폭탄주를 소주 폭탄을 말아서 먹이면서 후배들한테 술을 엄청 잘 마신대요. 이 잔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갖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심재륜 그립입니다. 소주 잔을. 왜 그럴까? 그러니까 뭐 괜히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심재륜 그립으로 이렇게 소주 잔을 딱 들고 이렇게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나름 즐기는 거고 군인들이 모여 있으면은 건배사라는 걸 하는데요. 건배제의라고 자기들끼리는 표현하는데 네. 그 무슨 사단장이나 뭐 이런 별자리를 하나 앉혀놓고 거기 이제 참모라는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전날 하루 종일 거 써서 외우기도 하고요. 그 김정일한테 보내는 찬사처럼
오늘 이 잔을 주시니 하늘이 밝게 빛나고 뭐 진짜요? 네, 아니, 사단장 사실이에요, 그게? 아, 정말입니다. 사단장님의 영도력을 받들어 부대는 나날이 발전할 것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이 잔을 바치겠습니다. 위하여 하면서 이렇게 딱 마시거든요. 와. 그런 거를 검사들도 비슷하게 한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 문화나 검찰 문화가 원조를 따라가 보면 군대에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5.16 혁명 이후에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공문서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공문 양식을 통일을 시켰고요. 예. 여기 보면 수신 발신해가지고 옆에 칸 그려져가지고 오잖아요. 네네네. 결제란 예. 있고 그 옛날에 군인들이 다 만든 예.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맨 위에다가 뭐 소속 기관 이름 쓰고 이렇게 하는 그 형식도 다 예, 그때 군대에서 다 만든 군대에서. 거고. 네. 그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나라가 독립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틀이 갖춰져 있는 조직이 유일하게 군대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군대가 그런 것들을 다 전파를 했고 군부 정권이 또 들어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룰과 문화에 맞게 그걸 바꾼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 검사들이 당시에는 군인들보다 우위에 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름 그때 그 군사 문화에서 이거를 멋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전수받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온 거네요. 건배사 같은 것도 하고 폭탄주도 마시고 그 다음에 그 기수 따지는 문화 있지 않습니까? 서열, 이번에도 뭐 예. 보셨겠지만 뭐 몇 기가 뭐기 때문에 뭐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기숙사죠. 저도 경험했어요. 네. 제가 그 로스쿨 다니는 동안 그 지검에서 광주지검에서 실무수습 한 2주를 했는데요. 부장님 여기 앉으시는데 나이까지 다 따져가면서 이 순서를 맞춰서 앉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석가 앉았더니 다시 일어나가지고 생년월일 물어보고 생년월일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걸 맞춰가지고 저희는 뭐 검사도 아니고 그냥 학생인데도 저희를 그렇게 안 치시더라고요. 경직된 사고방식들이 그렇게. 너무 있는 당황하잖아요. 거구나. 그래갖고 이제 네. 그때 어릴 때 약간 호기롭게 이렇게 여쭤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위계를 강조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이거 제 의견 아닙니다, 변호사님. 그때 이제 그 부장님께서 이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사람의 인신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위계나 이런 것들이 엄격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뭐 이거 좋아서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네.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혜택을 누리고 자기가 편할 때 늘 써먹는 수법이거든요. 병원에서도 아, 그쵸. 병원에서도. 예. 그 수술방 군기가 제일 세다 그러거든요. 생명을 다룬다고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구타를 막 하잖아요. 여학생도 요즘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예, 하는데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긴장하라고 때린다고 하는 거거든. 예. 그랑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서열이 어느 정도냐면 변호사들도 갖고 있는 그 검찰청마다 검사들이 그 몇 호실에 누가 있고 몇 부가 누구로 구성되고 이런 검사 배치표가 있거든요. 네. 그 검사 배치표에 보면 이름 옆에 기수가 다 써 있죠. 그거 주의 깊게 네. 보시면 그렇죠. 예. 법원은 기수가 안 써 있어요.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법원은 재판부 있고 재판장 좌배석 우배석 순서대로만 써 있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오죠. 예. 검사는 반드시 기수가 써 있어요 옆에. 몇 기. 예, 그게 있고 군대네, 군대. 네, 딱 군대입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딱 그 칸도 제일 기수 높은 검사부터 이렇게 쭉 써 있고 지네들끼리도 제일 평검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절대 김남국 검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수석 검사님이라고 불러요. 김남국 수석님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 수석 위에는 부장이 있는데 부장하고 수석 사이에 일반 회사에서는 과장 위에가 차장이고 차장 위가 부장이고 부장 위가 임원이 되고 이렇잖아요. 네. 검찰은 부장보다 차장이 훨씬 높잖아요. 네. 예. 차장은 검찰청의 2인자를 차장이라 그러고요. 그럼 부장 밑에 있는 사람을 차장이라고 못 부르니까 그건 부부장이라고 합니다. 부부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부장을 부를 때도 김남국 부부장님 좀 바꿔주세요. 전화를 했을 때 아니면 이렇게 봤을 때 김남국 부부장 검사님, 김남국 부부장님 이렇게 안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그 직책이 없는데도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부부장이라는 직책은 있는데 예.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 아직 안 나왔는데 네. 부부장 검사라고 돼 있으면 김남국 부부장님이라고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부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러면 그 밑에 부부장은 김남국 부부장이라고 하면 되잖아. 예. 그것도 부장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김남국 부장을 불러준다. 부장님이라고 불러준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쭉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 속성 때문에 호칭 인플레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부부장도 부장이라고 부르고 부장도 부장이고 평검사는 또 수석이라고 불러가지고 고참검사를 구분을 하고 이게 이제 다 서열 내지는 그런 그
권력에 대한 어떤 지향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이게 이제 검사가 초임으로 발령이 날 때 검찰 배치표 같은 거 이제 인터넷에 한번 보시면 이게 나올 텐데요. 특이한 게 법원은요. 사법시험 성적, 사법연수원 성적을 합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임관 성적이 되는데요. 1등부터 한 몇 등까지 이제 그 TO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몇 명이 가고 뭐 이런 것들이 TO가 정해지면 성적 순이에요? 네, 전부 리더십이나 뭐 이런 순이 아니고 전혀 아니고요. 아이고. 성적 순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유. 그러니까 법원 같으면 이제 1등부터 한 3등까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 발령이 나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 시내에 또 법원들이 있잖아요. 예. 뭐 동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이런 게 서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네 방향의 방위를 가리킬 때 동서남북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예. 그러면 순서대로 동서남북을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예. 배치표에도 그렇게 돼 있고 서열도 그렇게 돼 있고 발령나는 순서도 그렇게 돼 있고 예.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중앙 다음에는 예. 동남북서예요. 왜요? 왜요? 그게 예. 관할이 크고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아. 그게 이제 사건이 많다는 거죠. 아. 네, 내부적인 얘기는. 좀 큰 사건이 들어올 수 있는 동남북서. 데를 네, 동남북서가 순서입니다. 어. 그래서 중앙 다음에 동남북서로 가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법원장을 시켜줄 때도 같은 원장이니까 똑같을 것 같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목동 살면은 남부지방법원장 하는 게 좋지. 바로 집 가까우니까. 법원이 있으니까. 근데 동부지방법원장 하는 걸 더 원한다고요. 어. 서열이 그러니까. 근데 검찰도 동남북서로 발령이 나는데 그 다음에 법원과 검찰의 차이는 뭐냐면 법원은 서울에서 가까운 순서대로가 이제 상서열자가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정부, 인천. 아, 서울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로. 네네. 의정부, 인천 이런 데를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의정부는 사실상 서울처럼 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처음 발령이 나는 사람을 수도권으로 발령이 나는 사람을 경판이라고 그러고요. 판사들은 서울경자 경판. 그 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 춘천, 뭐 대전 이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걸 네. 향판이라고 부릅니다. 향판. 네. 그래서 경판과 향판의 차이는 향판은 지방 근무를 한 4년 한 다음에 서울에 와서 한 3년쯤 있을 수 있고 경판은 서울을 4, 5년 한 다음에 지방 가서는 2, 3년만 있고 이런 차이가 있고요. 네. 나중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대법관 승진할 때도 그거에 따라서 경판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뭐 어떤 분은 그 향판을 자기가 원해서 네네. 거기에만 머무는 분도 네, 계시다고 향판이 그러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처음 발령 날 때 그렇게 구분하는 향판도 있고 네. 자기 지역에서만 나는 여기만 있겠다라고 신청하는 지역법관이 향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근데 요새 최근에 폐지돼가지고 그런데 아 요새는 네, 없고요. 문제가 많다 문제가 그래가지고. 있다고 폐지했는데요. 근데 법원은 그렇게 이제 서울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서울 중심으로 철저하게 돼 있는데 검찰은 그게 아니고 서울 동남북서까지 채우고 나면은 대도시 순으로 발령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 대구 뭐 이런 쪽으로 가는데요. 처음 가는 검사들은 전부 다 형사부 검사예요. 형사부 검사. 예.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형사부 검사는 경찰이 먼저 한 수사를 송치받아가지고 수사지휘를 하거나 결정하는 일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형사부 검사를 하고 나면은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모시던 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장이 지방에 처음 내려온 부장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지방에 처음 내려온 부장이 이 친구가 수사 능력이 있다, 내지는 내 마음에 든다, 술을 잘 마신다 이렇게 마음에 들어. 예, 예. 그래서 이 부장이 다음에 서울로 올라갈 때는 검사는 서열 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좋게 말하면 수사 능력 순서대로 뽑혀서 가고요. 좋은 자리를 갈 때. 예. 예. 나쁘게 말하면 줄 잡은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줄 잡았냐? 검사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검사는 끼리끼리 얘기할 때 예. 세 번째 임지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세 번째 임지. 세 번째 임지요? 예. 첫 번째 임지는 되게 본청으로 발령이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전지검 이렇게 예. 발령이 났으면 예. 두 번째 임지는 그 관내의 지청으로 잠깐 갔다가 예.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대전에서 중간에 서울에 조금 가까운 수원 쪽 정도로 왔다가 예. 서울로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럴 때 세 번째 임지로 서울중앙지검을 들어오면 네. 앞으로 검사로서 출세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세 번째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온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병우처럼 임관 성적이 좋으면 첫 번째 임지가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이 될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방으로 내려갈 때도 저기 뭐 전주 뭐 저 광주 이런 데는 안 갑니다. 예. 내려가봤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보면 대담들 이게 쭉 몇 가지가 모아진 것 같은데 재밌게 봤어요, 저도.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각 분야별로 그간의 검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봐왔던 분들,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한 분 계시고 한겨레 김의겸 기자가 검찰 출입을 되게 오래 하신 기자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태섭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또 검찰 내부에서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글을 썼다가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리를 일으킨 거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고 이제 지금 정치인까지 됐는데 하여튼 금태섭 친구 그다음에 판사로서 또 검찰을 지켜봤던 우리 이정열 정열이는 또 제 후배고 우리 또 김선수 변호사님이 그간의 참여정부 때부터 사법개혁의 실무를 맡으셔가지고 쭉 노력을 해오시고 그게 좌초되는 과정도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이번에는 제대로 완성시킬 것인가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묻고 답해주시는 형식으로 돼 있었는데 결국 제가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도 뭐 저 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벗어날 일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그동안에 쭉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얘기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민들이 쉽게 아실 수 있을까. 그리고 왜 검찰이 오늘날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 소위 적폐청산의 1호 개혁 대상으로 왜 뽑혔을까. 이 점을 좀 함께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끝을 보려면 법과 제도로 완성이 돼야 되고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주권자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시켰지만 그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8대 0이라는 결과도 절대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이나 이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헌법재판소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항상 보면은 중간중간에 4.19 혁명도 있었고 6월 시민혁명도 있었고 또 광주항쟁도 있었고 했지만 죽 서서 개중꼴이 됐었거든요. 결국 마지막에는 다 군부 독재 와가지고 그 과실을 독차지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간에 우리가 최순실 사건 내지는 십상시 문건 사건 이후로만 알았던 검찰의 모습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또 이번에도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검찰의 뿌리를 아시고 역사를 아시고 이 문화를 알면 국민들 일반에서도 이거를 검사들을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고 결국 주권자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그리고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위치로 되돌려놔야 된다. 그렇죠. 예. 그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댓글에서 아주 재밌었던 거 김남국 추미래도 쳐라 이거 보셨어요? 뭐 하냐 동력 저기 정주화면인 줄 알았다. 아, 저는 질문자 역할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요. 저한테 저를 그 질문 창구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많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잘 이제 필요한 질문들을 정리해서 최화국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광진 의원하고 약속 없는 거죠? 아, 네, 오늘은 김광진 의원님 약속이 없습니다. 그것만 아니고. 지난번에 댓글에 그냥 김광진 의원님 계속 거기 갔냐 술 먹으러 약속했다고. 그러면 그 질문 아니더라도 그 김남국 변호사님 지난번 이제 우리가 1회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2회를 다시 준비하면서 지금 최 변호사님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검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부연 설명 있으시면 한번 좀 해주시죠. 검사를 어떻게 네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고 있던 검찰이나 검사와 최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시작한 검찰과 검사가 다르거든요. 그 괴리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반가워하고 열광을 하면서도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끼는 그것은 국민들이 검사를 바라볼 때에 그냥 일반적인 시선과 진짜 직접 검사를 만났을 때 그런 태도가 다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냥 뭐 국회의원이나 검사나 판사들이 이게 만날 때 굉장히 비판하고 뭐 기사나 이런 것들 나올 때는 여러 가지 뭐 비판을 하면서 굉장히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실제 검사나 판사를 만나면 또 사람들은 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시선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검사나 판사도 그냥 우리의 세금으로서 그냥 월급 받는 그냥 일반 공무원에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사법 서비스 이야기하는 게 그게 다를 것이 아니라 이 검사나 판사들도 우리가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분들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마치 다른 시선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우러러보는 그런 것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옆에 검사가 오든 판사가 오든 이 사람들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정말 그냥 실제 보는 어떤 그런 시선과 좀 다르지 않는 시선으로 좀 바라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 중에 주권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들 참 좋고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지역구 활동을 좀 이제 많이 하고 샅샅이 좀 동네를 좀 훑고 다니는 편인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이 다녀? 예. 그러니까 지금 보이니까 막.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는. 저도 사실 아까 깜짝 놀랐는데요. 밥 먹는데 의원님이 다 이게 물 주전자에 물 따라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조금 당황했어요. 제가 이게 내가 이거 어떻게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방은 제 방이니까 아이는 제가 어린데. 서빙을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오늘 이 방에 오늘 우리 지역 사무실에 이제 좀 사정이 생겨서 거기서 안 하고 오늘은 이제 제 방에서 세팅이 조금 다른 면으로 해서 이제 오늘 그 방송을 합니다. 오늘은 무슨 방송? 오늘 어떤 내용을 갖고 있나요? 의원님 기억 못하세요? 질문 마지막에 지난번에 질문 아 맞아. 네. 뭐였지? 그 지난번에 다 기억하시죠? 마지막 질문. 판사가 먼저냐, 검사가 먼저냐. 그게 이제 저희 그 우리 역사 속에서 맞습니다. 뭐가 먼저 질문이었습니다. 생겼느냐 이런 네. 얘기들. 그걸로 시작하죠 뭐. 네. 네. 그 제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려야지 좀 흥미를 갖지 않으실까 싶어서 던졌던 질문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판사나 검사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처음 판사나 검사라는 용어가 생겼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세계사적으로 보면 판사하고 검사가 언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 이런 걸 좀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검사보다 판사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강연하거나 이럴 때 가끔씩 여쭤보거든요. 판사하고 검사 중에 뭐가 먼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 검사가 먼저 생겼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검사는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이니까 예. 당연히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던데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옛날에는 왕이 직접 다 재판을 하고 이게 신의 대리자로서 예. 자기가 모든 권한을 다 한 손에 쥐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게 예전에 역사 드라마를 보시면 왕이 친국을 한다 그래가지고 딱 앉혀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반란을 변고를 꾸몄느냐 뭐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다니러 가면은 원님 재판이라 그래가지고 원님이 앉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다 사또. 추궁해가지고 사또가 뭐 저놈을 매우 쳐라 그렇게 그건 고문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자백을 받아낸 다음에 그러면 저놈한테 장 몇 대를 때리도록 해라 이제 곤장을 맞고 막 거기서 혼절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한 손에다가 다 권력을 쥐고 있다가 이것이 처음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이 입법권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자가 만든 법에 의해서 네 권력을 행사해라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로 영국의 명예혁명, 그다음에 프랑스 같으면 뭐 프랑스 시민혁명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으니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네가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인지 잘못하는 일인지는 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한번 맡겨보자. 예. 이래가지고 이제 판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법권이 또 분리가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왕의 입장에서 그러면 자기가 권력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잘못한 사람을 일일이 그러면 다 잡아다가 데려다가 재판을 받게 끌고 가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맡는 공무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한 게 예전에 시민혁명 이전에는 역사책에는 왕의 대관이라고 나오는데 대리하는 관리라고 그래가지고 왕의 대관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영지 시스템이었잖아요. 예. 중세 때나 이럴 때부터. 그럼 그 영지에 그 영주 내지는 왕을 대신해 가지고 가서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세금을 받으러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앙 집권화가 되고 시민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권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대신 재판에 가가지고 왕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시키면 되겠다. 또 그 권력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시키면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검사는 애초에 생길 때부터 예. 수사를 하는 직업이 아니라 재판을 하기 위해서 생긴 직업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검사라고 하는 게 영화에서 묘사되든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만나게 되는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검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게 기본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게 역사적으로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네. 검사는 원래 재판을 하는 법률 전문가일 뿐이지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검찰 개혁의 주제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네. 검사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본연의 제 모습을 찾아주는 것이지 예. 검사한테 뭘 뺏는 게 아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검사가 이미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일부 또 정치 검사들 권력에 길들여진 검사들 나쁜 검사들 때문에 검찰 전체가 괴물이 되고 망가져 있는데 이제 이거를 제대로 된 검찰로 바꿔놔야 된다. 그럴 거면 원래 뿌리부터 갖고 있었던 제대로의 얼굴로 돌아가라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비춰보더라도 애초에 검사가 생겼던 이유는 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경찰 내부의 친일 세력들의 발호를 견제하고 예. 그다음에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숱한 시민 백성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이 겪었던 그 잔혹한 고문. 일제 경찰들은 고문이잖아요, 고문. 예. 그리고 그 고문을 하는 거를 그 조선 사람을 시키고 그러니까 하급 경찰을 우리 민족을 시키고 네. 경찰의 고위 간부나 검사를 일본 놈들이 차지해가지고 이걸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췄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층부를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한 그나마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검사를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자라는 생각으로 검사를 애초에 만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 형법에 좀 특이하게도 인권옹호 직무방해죄라는 범죄가 규정돼 있다. 네. 그 인권옹호 직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보면 경찰관이 그 인권 침해를 했을 때 그걸 검사가 그거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지는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는. 그러니까 그 범죄 자체가 이미 검사의 역할을 인권을 보장하는 사람으로 상정을 한 거예요. 네. 아니 저희 지금 최광 변호사님 말씀 드리니까 이 방송을 검사님들이 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검찰을 개혁한다는 게 뭐 검찰을 때려잡겠다, 비판하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최광 변호사님 말씀대로 검찰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주겠다라는 그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검사님들이 더 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는 사실은 검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또 검사들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검사 문화, 뭐 저희가 이제 사실은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검사들 뭐 폭탄주 문화라든지 뭐 까라면 까라는 문화 이런 것은 살짝 듣긴 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사들의 그들만의 문화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그 검사의 역사를 좀 짚어줬는데 이 도대체 검사 이 특유의 문화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투리를 쓰면 안 되는데 예. 조금 말이 길어지니까 사투리가 나오네요. 예. 예, 듣고 싶습니다. 좋구만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검사가 이제 처음 검사로 발령받는 거를 임관한다고 합니다. 예. 검사로 임관을 하면 검사 임관 선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정부 때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검사 선서가 이명박 정부 때 생겼다고. 네. 그러니까 검찰을 어떻게 보면 제일 망가뜨린 사람이 예. 검사 선서를 만든 셈인데요. 예. 나는 오늘 영광스러운 검사의직에 나섭니다. 이러면서 뭐 불의를 몰아내는 용기 있는 검사, 뭐 약자를 돌보는 당당한 검사, 뭐 이런 굉장히 좋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제 책에 머리말에다 길게 써놨는데 하여튼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취임해가지고 맨 처음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그때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의사들은 의사가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하면서 예. 자기 사명이나 이런 걸 되새기는데 검사들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탄을 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예. 그 정신을 좀 생각하는 선서를 만들어봐라 해서 부랴부랴 이제 검찰이 그걸 만들고 예. 그게 이제 또 검찰청 현관마다 걸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방송 보시거나 보시는 중이나 보신 다음에 검색해 보시면 검사 선서가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이 세상에 좋은 말은 다 써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만 되면은 검사 굳이 뭐 개혁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요. 이게 검사의 문화라는 말 또 검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말을 왜 쓰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끼리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보기가 어려우니까 그 내부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좀 실소가 나오는 하위 문화 같은 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법원도. 법원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일 특이한 게 뭐냐면 네. 그 점심시간 때 서초동에 가면은 의원님 점심시간 때 서초동에 가면은요. 점심 식사 마치고 이렇게 판사들이 나오거나 점심 식사하러 가는 판사들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중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 판사일 것이다라고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뭔지 아세요? 그게 예. 여기다가 판사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정장을 하고 다니고 예. 그다음에 굉장히 어두운 톤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걸 삼각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삼각형으로 다닙니다. 삼각형으로. 아, 이게 뭐냐면 합의부가 재판부가 밥 먹으러 가면 부장 판사가 항상 재판장의 가운데 앉고요. 꼭지점, 꼭지점. 가운데 앉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보기에 왼쪽에 앉은 사람이 우배석 판사라고 그래서 상서열이고 3명 중에 예. 오른쪽이 좌배석이라고 그래서 말석 판사인데 예. 이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갈 때 그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움직일 때 똑같이 움직여요? 항상 그 대형을 어머, 웬일이야. 진짜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 있어요. 셋이 다녀요, 그럼? 셋이서 그러니까 넓은 길에 항상 셋이 다니고요. 부장이 항상 가운데. 좌우도 딱 네, 맞춰서. 좌우도 딱 항상 어머. 서서 다니고 어머, 그 다음에 이 방송 듣고 나서부터 그 삼각편대가 헤쳐지는 건 예, 아닐까? 이제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 이거 많이 안 보니까 아마 계속 그러고 다닐 거예요. 네. 삼각형으로 다니고 예. 그러다가 이제 좁아지면은 삼각형으로 못 다닐 수 있잖아요. 예. 그럼 한 줄로 서야 되는데 항상 부장이 맨 앞으로 가고 어머, 아, 그 순서도. 그렇지. 와. 우배석 판사가 두 번째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재밌다 그러는 거야, 사람들. 아니, 그러면, 변호사님, 그러면 검사들도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서초동에서 예. 갈 때 판사들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다닌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내일이라도 진짜 가서 보시면 한 12시 반쯤에 그 셋이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네. 가운데 사람은 항상 뒷짐을 쥐고 있고 옆에 배석 판사들은 손을 앞으로 모으고 걸어갑니다. 이게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우리 다니는데 사진 찍어서 올리자. 얼굴만 재밌는 게 가리고. 얼굴만 가리고. 야, 검사들은 그렇게 예. 몰려다니지는 않아요. 검사들은 그렇게 예. 몰려다니지는 않고 예. 부 회식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검찰청은 한 부의 구성원이 부장검사 밑에 검사가 적게는 한 4명, 서너 명에서 많으면 7, 8명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가 모여가지고 밥 먹는 경우는 뭐 월말 정도에 있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법원에 가면은 판사들이 간절기 때요. 봄, 가을 이럴 때 조금 와이셔츠만 입고 있기에 조금 썰렁할 때 네. 되게 사람들이 이 자켓을 입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가디건을 입잖아요. 걸치죠. 어느 회사나 비슷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예. 검찰청에 가면 가디건 입은 사람이 한두 명 내지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검사들도 그렇고 예. 수사관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왜요? 검사들은 잠바를 입고 있어요. 항상 어. 가디건을 안 입어요. 아. 왜 안 군인 같은 거네, 그러면. 왜 안 입냐 예, 그러면 예. 그것도 이제 검사로 처음 임관하면은 그 전수받는 문화 중에 하나인데 자기들끼리 검사들끼리 지네들을 표현하는 은어가 칼잡입니다.